네,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7주차 2교시. 예, 오늘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있는데요.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인물 사진하고, 그리고 행복의 조건이라고 하는, 이제 책이거든요. 예, 요거는, 하버드대학교 인생 성장 보고서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갖다가 이 책으로 수록한 거예요. 이렇게 생긴 책입니다. 보이시나요? 잘? 예. 이렇게 생긴 책인데요. 조지 베일런트 교수가 무려 요 연구는 이제 조지 베일런트 교수 이전에도 시작을 했고요. 한데 하버드 대학교 인생성장연구소에서 거의 한 70년에 걸쳐 가지고 사람들을 갖다 추적해 가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 지금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은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어떻게 생활을 해왔길래 행복하다고 느끼는지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한 그런 이제 보고서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내용에 담아서 이렇게 책으로 행복의 조건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책으로 낸 거고요. 바로 요 내용들을 갖다가 먼저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펴보면서, 그러면서 오늘 행복의 조건에 대한 2교시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네. 조지 베일런트 교수의 행복의 조건이라고 하는 책이고요. 바로 이 조지 베일런트 교수는 1934년생이에요. 우리 나이로 치면 굉장히 많은 거죠. 그쵸? 네, 85, 87 정도? 그런 정도 된 거네요. 뉴욕 출생이고요. 정신과 전문의예요. 예, 의사입니다. 예, 지금도 하버드대 의대 교수로서, 지금은 이제 아마 퇴임을 해서 그래서 이제 명예교수로도 또 활동을 하고 있겠죠. 인생 성장 연구의 대가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 또 긍정의 심리학 분야에 있어서도 어떤 널리 알려진 분이고요. 하버드대 성인 발달 연구를 갖다 43년 동안 지속해서 이끌어온 그런 이제 총괄 책임자입니다. 이러한 이제 연구 성과가 있길래 미국 심리학 협회에서 재단 기금상을 받기도 했고, 스트레커상, 엘리넥상, 이런 것들을 이제 수상하기도 했고요. 요 책, 지금 나온 지가 이제, 꽤 그래도 된 책인데요. 요 책, 행복의 조건이라고 하는 책은 오바마라든가, 빌 게이츠, 저커버그 등도 추천한, 그런 좋은 책입니다. 그리고 요 책 이외에도, 요 조지 베일런트 교수는 영성의 진화라든가, 성공적 삶의 심리학, 행복의 완성, 자아의 지혜 등 굉장히 많은 책들을 갖다 이제 저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바로 요 행복의 조건이라고 하는 요 책이죠. 요 책 이외에도 또 이렇게 에이징 웰, 에이징이라고 하는 것은 에이지라고 하는 것이 이제 늙다, 나이를 먹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아주 즐겁게 잘 나이를 먹는 방법,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우리 책으로는 다시 행복의 조건이라고 하는 같은 책인데요. 내용이 조금 이제 개정이 돼서 아주 일부만 개정이 돼서 또 나온 책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오래도록 행복했을까라고 하는 그 이제 부제가 붙어가지고 그래서 나온 책들이고요. 바로 이 행복의 조건에 대한 책을 갖다 저술한 데이터가 된 이런 것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복의 조건에서 연구 대상으로 삼은 그런 사람들은 3개의 집단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 책을 쭉 읽어보면 첫 번째가 하버드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대상으로 했는데 대략 한 2학년 정도 수준의 1학년에 조금 나이가 많거나 또는 3학년에 나이가 좀 적거나 한 사람들도 포함이 됐을 수 있을 텐데 2학년들을 주로 이제 대상으로 했어요. 그래서 평균 출생연도가 1921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요 연구 시작을 한 것이 1939년부터 42년 사이에 요 하버드 대학생들을 우선 대상으로 해서 이제 조사를 했으니까 맞겠죠, 그렇죠? 만 18살에서 만 20세 정도 그 사이니까는 2학년 정도 주로 이제 해당되는 학생들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대상이 뭐냐면 이너시티라고 하는 대상들인데요. 이 이너시티는 뭐냐면은 우리말로 하면 아마 서민
뭐 이런 표현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근데 서민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 이너시티는 사실은 청소년들 중에서 이제 감방 생활을 하고 그랬었던 청소년들, 이런 청소년과 그리고 이런 서민들 중에서 그 청소년들하고 같은 나이 또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평범하게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어요. 굉장히 표본수가 많은데요. 한 500명 가까이 이렇게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1940년부터 44년도까지 조사를 했으니까 보시는 것처럼 30년생인데 40에서 44년 사이에 조사를 했으니까는 대략 한 13, 14 뭐 이런 정도이죠. 그러니까 청소년 중에서, 그러니까 서민가에서 보통 살아가는 청소년, 또 그리고 일부는 이제 청소년으로서 뭐 이제 범죄를 저질렀거나 이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이제 축이 뭐냐면은 터먼 여성이라고 이제 표현했는데요. 터먼 집단이라고 표현합니다. 터먼이라고 하는 사람은 스탠퍼드 대학의 교수이고요. 이 교수가 터먼 연구를 갖다 이제 수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대상으로 삼았는데요. 이 대상으로 삼은 사람들은 그 당시에 여성들인데 주로 그래도 머리가 좋고 사회적으로 또는 이제 활동을 갖다 어느 정도 하는 그런 이제 층인데요. IQ가 140 이상에 속하는 그런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1911년도 출생이면서 1920년에서 22년 사이에 걸쳐가지고 그래가지고 조사를 한 거니까 대략 중학생에서 고등학교까지 가지 않죠. 그러니까 우수한 학생들인 거예요. 우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줄기차게 꾸준히 거의 뭐 짧게는 뭐 40년, 50년, 길게는 70년까지, 70여 년까지 조사를 갖다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 연담 시기가 저기도 보신 것처럼 하버드 대학 학생들의 경우에는 1999년까지 이제 최근입니다. 지금도 아마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거의 한 70여 년에 걸쳐가지고 70여 년은 아니죠. 39년에서부터 99년이니까는 60년에 걸쳐가지고 이제 조사를 하게 되는 거고요. 이너시티에 대한 그 대상들은 거의 한 60년간. 또 터먼 여성의 경우도 거의 60여 년, 70년 가까이 이렇게 조사를 갖다 계속 하게 됩니다. 면담을 하면서 이 과정에서 사람들이 많이 죽기도 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망률이 38%, 37%, 37% 세 집단이 거의 비슷한 사망률을 갖다 이제 나타내는 거죠. 평균 사망률인 것이죠. 그리고 설문지 작성은 2년마다 이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가면서 이제 했었던 거고요. 물론 이제 터먼 여성의 경우에는 4년에서 5년 터울을 두고도 이제 했었고요. 건강 상태도 건강 검진부를 통해 가지고 이제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하버드 대학교 학생들 그리고 이너시티의 그런 표본들은 2년마다, 그리고 터먼 여성은 이렇게 건강 검진부를 갖다 제출받지는 않았지만 그 이후에도 이제 부정기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하게 됐고요. 그런데 이제 조금 안타까운 것은 이 조사가 거의 다 백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100%에 가까운 사람들이 다 백인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IQ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버드 대학생들의 경우에 2학년들 주로 대상이었기 때문에 우수한 학생들이죠. 하버드에 들어갈 정도니까. 그래서 130에서 135. 그리고 이너시티의 경우는 이제 서민들이면서 어떤 뭐 범죄를 갖다가 환경이라든가 자기가 가정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청소년임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저지르고 이랬었던 경력이 있고 하기 때문에 또 그 또래들을 갖다 이제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IQ는 이제 95 정도 평균 이런 정도고요. 터먼 여성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수한 집단을 대상으로 했다고 했으니까는 IQ가 140 이상의 그런 사람들이 대상이었기 때문에 IQ가 굉장히 높습니다. 평균 IQ가 151이에요. 예. 그리고 부모의 사회적 계층은 하버드 대학 같은 경우는 1에서 3등급, 이너시티 같은 경우는 3에서 5등급 정도. 예. 서민들이니까요. 그리고 터먼 여성의 경우에는
이제 머리가 좋은 사람들, IQ가 높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어떤 그 부모의 사회적 계층에 관계없이 이제 선발을 해서 했었던 거거든요. 2에서 4등급. 대학원 진학률은 역시 하버드대가 굉장히 높습니다. 76%. 그리고 이너시티의 경우는 굉장히 낮지요. 터먼 여성의 경우도 23% 정도에 해당이 되고요. 70세 미만 사망률의 경우는 하버드가 23%, 이너시티가 조금 높으네요. 그렇죠? 그리고 터먼 여성의 경우 20% 정도. 예. 그리고 50세 평균 연간 소득을 보면 역시 하버드는 그 이제 사회적으로 리드하는 계층에서 이제 활동을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굉장히 많지요. 네. 10만 달러 이상이 연간 소득인 거고요. 예. 그리고 우리 돈으로 하면 이제 1억 이상인 거죠. 연봉이. 그리고 이너시티의 경우에는 3만 5천? 네, 그런 정도. 그리고 터먼 여성의 경우도 3만 5천. 예, 여성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제 상대적으로 그 활동하는 사회에서 활동하는 이제 그런 비율이 좀 적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랬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예. 바로 이러한 이제 조사를 이제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조사 결과를 갖다 이제 나타내게 되는데요. 이것을 정리한 이제 영상이 있어서 한번 꼭 올렸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 거야. 열심히 일해서 돈도 많이 벌고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고. 보란 듯이 성공해서 행복한 모습 보여주겠어.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요?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면 좋은 삶을 살게 되리라는 생각. 부와 명예를 얻으면 행복은 자연스레 따라올 거라는 생각. 미국 밀레니얼 세대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80%가 넘는 이들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부자가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들 역시 부와 명예는 좋은 삶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좋은 삶이라는 게 과연 뭘까요? 만약 종이 펼치듯 인생 전체를 펼쳐서 좋은 삶이 뭔지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게 뭔지 안다면 후회할 일은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 한 연구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무엇이 좋은 삶을 만들까? 우리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네, 이게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 하버드 결과입니다. 연구진들은 이 물음으로 75년 동안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938년부터 700여 명의 남성을 대상으로 그들의 인생을 추적하고 있죠. 연구진은 해마다 인터뷰를 진행하고 의료 기록을 받고 피를 뽑고 뇌를 촬영하고 그들의 자녀와 대화를 하며 배우자와 고민을 나누는 모습을 촬영합니다. 75년이라는 장기간의 연구를 통해 하버드 연구진들은 어떤 결과를 얻었을까요? 이들이 연구에서 얻은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메시지는 바로 이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부와 명예가 아니라 좋은 관계이다. 오랜 시간 동안 진행된 연구에서 네 번째 총책임자가 된 로버트 윌딩거는 말합니다. 젊은 시절엔 부와 명성 그리고 높은 성취를 추구해야 좋은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회 역시 우리에게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라고 말하죠. 하지만 75년 동안 700여 명의 인생을 추적해온 결과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좋은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진들은 관계에 대해 세 가지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여러분과 이 이야기를 꼭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사회적 연결은 매우 유익한 반면 고독은 해롭습니다. 연구 결과 가족, 친구, 공동체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일수록 더 행복하고 건강하며 오래 살았습니다. 고립되어 있는 이들은 덜 행복하고 중년기엔 빠른 속도로 건강이 악화되며 뇌 기능도 일찍 저하되죠. 둘째, 관계에서 친구 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의 질이죠.
친구가 많더라도 갈등과 싸움이 잦다면 건강에 해롭습니다. 하지만 한 명의 친구만으로도 관계가 만족스럽다면 그걸로 충분하죠. 셋째, 좋은 관계는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뇌도 보호합니다. 애착 관계가 긴밀하게 형성된 80대는 그렇지 않은 이보다 훨씬 더 높은 기억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연구 결과들이 뻔하게 들리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좋은 관계가 건강과 행복에 이롭다는 것은 옛날부터 내려오던 이야기니까요. 문제는 이 중요한 깨달음을 항상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고 빠른 해결책이나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만을 원하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인간관계라는 것은 복잡하고 머리 아픈 일입니다. 가족과 친구를 열심히 챙기는 것은 매력적인 일도 아니고 끝이 보이지도 않죠. 그러나 75년간의 연구는 동일한 결과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행복한 삶을 산 사람은 가족과 친구, 공동체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인생은 짧기 때문에 다투고 사과하고 가슴앓이하고 해명할 시간이 없다. 오직 사랑할 시간만 있을 뿐이며 그것은 말하자면 한순간이다. 마크 트웨인. 오늘은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대신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의 얼굴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어떨까요? 기억하세요. 좋은 관계가 좋은 삶을 만든다는 것을.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건 바로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 잘 보셨나요? 요 영상에서 한 가지 오류가 있다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세 집단을 했는데 거기는 여성 집단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남성들만을 대상으로 한 건 아니고요. 바로 요 영상에 이러한 내용들이 요 행복의 조건, 조지 밸런트 교수의 행복의 조건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 있었던 거고요.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요 행복의 조건 책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를 이 관계, 좋은 관계로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좋은 관계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지속된 조지 밸런트 교수의 연구는 바로 이렇게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갖다가 이루기 위해서는 7가지 요소들이 더 갖추어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첫 번째가 긍정적인 삶. 네, 긍정적인 생각을 갖다 가지고서 살으라는 거예요. 어려움에 대처하는 성숙한 태도가 필요하다. 그럴 때 더 행복감을 느낀다. 라고 하는 그런 거고요. 두 번째가 원만한 결혼 생활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의 70년 이상에 걸쳐가지고 사람들을 추적해가면서 연구한 결과 이 원만한 결혼 생활이 결국은 인생 전체에 있어서 그래서 행복감을 더 가져오게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알맞은 교육이라고 합니다. 적절한 교육 정도에 이르렀을 때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그런 이제 교육 수준을 갖춰야지 조금 더 지혜로운 생활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느낄 수 있고 또 적용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살아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네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을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특히 어떤 육체적으로도 좀 아프지 않아야지 행복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픈 사람한테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행복하다고 얘기하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건강하게 그렇게 살기 위해서 규칙적인 운동이 필요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금연을 꼽고 있습니다. 금연이 모든 어떤 건강의 적이기 때문에 다섯 번째로 금연을 꼽고요. 여섯 번째는 금주를 하거나 또는 적절한 음주를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일곱 번째로는 이 비만이 만병의 근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그 많은 사람들을 추적을 해보니까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비만인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만큼 행복도가 떨어지더라라고 하는 그런 결과를 갖다가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이제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행복의 완성이라고 하는 저 책도 마찬가지로
하버드대학의 인생 성장 보고서의 이제 후속편으로 또 이제 만들어진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의 경우에도 이제 행복의 완성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7가지 요소에 덧붙여서 긍정적인 감정,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맨 처음에 이제 나왔었던 요소잖아요. 바로 이러한 긍정적인 감정이 가장 뿌리에 있어야 된다. 그래야 조금 더 행복해지고 또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한 긍정적인 감정이라는 것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 그리고 희망, 또 기쁨, 용서, 연민, 또 믿음,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 긍정적인 그런 감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이거 이외에도 긍정적인 감정이라는 게 더 많이 있을 수도 있죠. 뭐 소위 얘기하는 뭐 신뢰, 뭐 경청, 뭐 이런 것들도 이제 포함이 될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대략 한 이렇게 6가지 정도를 꼽고 있고요. 또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또 행복을 느끼는 이제 그런 요소들이 이렇게 하버드대학교의 인생성장 보고서에 담긴 내용들을 갖다 한번 소개를 했었고요. 그리고 아까 1교시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인철 교수님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3요소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라고 한다면은 행복하게 만드는 데 필요한 3요소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다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행복하다라는 거는 우리 영혼이 살아 숨쉬는 겁니다. 근데 우리를 살아 숨쉬게 만드는 영양소에는 뭐가 있을까? 그것을 먼저 규정을 해야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도대체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 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는 3대 영양소가 있다고 학교 때 배웠습니다. 기억나시나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우리 몸은 이 3가지의 영양소를 필요로 합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의 영혼도 3가지의 영양소를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이 3가지 영양소가 잘 공급이 되면 소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만 이 3가지 중에 뭔가 결핍되게 되면 마치 식물이 시들어가듯이 우리의 영혼이 시들 수가 있다. 근데 그 3가지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유의 상태입니다. 혹은 자율의 상태, 혹은 자발성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장 불행함을 느낄 때가 언제냐면 억지로 뭔가를 해야만 할 때, 그리고 억지로 해야만 하는 것들이 온통 내 일상을 뒤덮고 있을 때, 하고 싶어서 하는 것들이 없고 해야만 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은 시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영혼의 그 핵심적인 에너지는 뭐냐면 자유의 상태. 두 번째 상태는 사람들은 열등감을 경험할 때 굉장히 불행합니다. 어떤 일을 하는데 잘 못한다라는 피드백만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인간을 살아 숨쉬게 만드는, 영혼을 살아 숨쉬게 만드는 에너지는 뭐냐? 내가 무슨 일을 하는데 성과가 난다. 내가 잘한답니다. 사람들에게 결코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들을 얘기할 때 우리가 영린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용의 목에 비늘이 있는데 다 같은 방향인데 하나만 반대 방향으로 돼 있다. 그걸 건드리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너는 왜 이런 것도 못하느냐? 못한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사실은 사람들의 영리를 건드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은 유능하다라는 느낌을 갖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두 번째 우리 영혼의 요소는 유능감입니다. 세 번째, 우리를 살아 숨쉬게 만드는 것은 좋은 관계예요. 사람들과 관계가 돈독하게 맺어져 있을 때 사람들한테 에너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이 우리 몸을 움직이는 3대 영양소라면 자유와 유능감과 관계는 우리의 영혼을 살아 숨쉬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삶을 산다는 건 뭐냐? 이 3가지의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공급받는 삶을 사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런 에너지는 당연히 마음 관리하는 데서 나옵니다. 네네. 자, 이렇게 3요소, 행복에 관해서도 3요소가 있다. 예. 그 영양의 3요소뿐만이 아니라 행복을 위한 그런 3요소로 3가지를
들었고요. 자, 우리나라는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행복할까요? 세계 행복 지수를 유엔이 해마다 조사를 해서 세계 여러 나라를 조사를 해가지고 그래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2019년 3월 20일에 발표한 그런 결과에 따르면 세계 행복 지수에서 2년째 탑을 달리고 있는 나라는 핀란드라고 합니다. 핀란드가 가장 행복 지수가 높고요. 우리나라는 쭉 10위권에도 못 들고 쭉 54위라고 하네요. 예, 이렇게 우리나라 행복 지수가 세계 모든 국가를 갖다 통틀어서 주로 북유럽이 많이 차지하고 있죠. 그렇죠? 1위가 핀란드, 2위가 덴마크, 3위가 노르웨이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4위가 아이슬란드, 5위가 네덜란드. 예. 그런데 우리는 54위예요. 예. 다시 한번 영상 한번 보실게요. 네, 유엔은 해마다 세계 행복지수라는 걸 산출해서 발표합니다. 올해도 핀란드가 1위를 차지해서 2년째 가장 행복한 나라로 꼽혔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156개국 가운데 54위를 기록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뛰어난 복지를 자랑하는 핀란드. 핀란드가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로 꼽혔습니다. 유엔이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핀란드는 행복지수 10점 만점에 7.769점을 받아 지난해에 이어 1위에 올랐습니다. 행복지수는 1인당 국내 총생산과 사회적 지원, 기대수명, 사회적 자유, 관용, 부정부패 정도 등으로 산출됩니다. 핀란드에 이어 덴마크,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스위스 순으로 나타나 북유럽 국가들이 10위권의 절반 이상 포진했습니다. 한국은 행복지수 10점 만점에 5.895점으로 전 세계 156개국 중 54위에 올랐습니다. 57위를 기록한 지난해에 비해 3계단 상승한 겁니다. 한국은 기대수명과 1인당 국민소득, 관용 부분에서는 상위권에 올랐으나 사회적 자유, 부정부패, 사회적 지원 등에서는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습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대만이 6.466점으로 전체 25위에 올라 가장 순위가 높았고 일본과 중국은 각각 58위, 93위로 한국보다 뒤처졌습니다. 미국은 최근 경기 호황에도 지난해에 비해 한 계단 떨어진 19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외에 호주,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서방권 국가들이 비교적 상위권을 차지한 반면 오랜 내전에 시달리는 남수단, 아프가니스탄, 예멘 등이 최하위권을 형성했습니다. 보고서는 경제 성장이 지속되고 있지만 행복도는 전반적으로 상당히 후퇴하고 있다면서 경제적 부가 행복의 유일한 척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새삼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연합뉴스 김지수입니다. 네. 이렇다네, 54위. 그런데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수업도 하고 그러고 있지만은,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이 코로나19가 아마 전 세계적으로 유능감? 이런 것들은 많이 올린 것 같아서 내년에 혹시 행복지수가 조금 더 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또 한번 해보게 됩니다. 네. 이제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면서 자, 오늘은 행복의 조건, 행복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행복은 무엇이고, 또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행복하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갖다가 살고 싶으세요? 또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싶으셔요? 자, 우리가 끝으로 노래를 갖다 들으면서, 그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을 주는 사람. 옛날에 여서 콩쿨이 열렸는데요. 어떤 양반이 자기가 노래 안 부르게 해달라고 웃돌이 씹어 던지고 생떼 부리고 막 장난 아니었습니다. 그 덕에 제가 이 자리에 있네요. 그 양반이 우리 쌤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로 좋아하는 노래 한 곡 해보겠습니다.
우리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치며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있는 것.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그대 때론 지루하고 외로운 길이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때론 즐거움에 웃음.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